한때 부실급식 논란으로 떠들썩했던 군 급식 사진입니다. 논란 끝에 정부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군 급식 체계를 2025년까지 장병 참여형 경쟁 조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수의계약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구매 비용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수의계약의 비효율성은 정부기관의 조달 사업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고질적인 육착관계를 낳고 높은 원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근본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기존에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던 경쟁 입찰 방식이 민간으로 점차 확산되고 방산, IT, 건설산업 중심에서 면세, F&B, 교육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영업 담당자들도 이전과는 달리 제한 경쟁 프레젠테이션 환경에 자주 노출되고 있죠. 역사적으로 세상을 리드해왔던 사람들은 대개 대중연설, 즉 발표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기존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발표 고수들까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발표에 대한 기준 자체가 상향 평준화된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콘텐츠도 쏟아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 아직 제안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하는 콘텐츠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발표 역량과 제안 프레젠테이션에 요구되는 역량은 과연 어떠한 점이 다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번 학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안 프레젠테이션의 목적과 평가위원의 특성,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제안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필수 요소와 행동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습을 통해 첫째, 일반 프레젠테이션과 제안 프레젠테이션의 차이를 이해하고 평가위원을 고려한 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기는 제안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주요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안 프레젠테이션 개발을 위한 올바른 준비 일정과 수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자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말하는 내용과 방식을 바꿔서 대화를 하곤 하죠.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도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 S전자 가정매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한 점원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책자를 꺼내더니 S전자의 조직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S전자 스마트폰을 구매할 것을 권유합니다. 과연 고객은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어쩌면 고도의 판매 전략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만약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쟁사 스마트폰보다 우리의 스마트폰이 무엇이 더 좋은지, 그리고 예산을 얼마나 책정을 해두었는지,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이야기해야겠죠. 너무도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황당한 이런 실수를 우리는 제안 프레젠테이션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입사 지원자에게 회사 소개를 하는 자리라면 그들은 회사의 비전은 무엇인지, 근무 환경과 급여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직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약 투자자에게 회사 소개를 하는 자리라면 그들은 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R&D 투자 현황 및 기술 보유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등을 듣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세일즈 환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바이어나 혹은 평가위원이라면 어떤 것을 궁금해할까요? 제품 가격은 경쟁력이 있는지, 납기는 잘 준수하는지, 혹은 새로운 거래처로 변경할 시 리스크는 없을지, 또는 발표자가 이번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러한 것들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이렇듯 같은 회사 소개 프레젠테이션이라 할지라도
청중이 누구인지, 그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듣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성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일반 프레젠테이션과 제안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정보가 필요한 청중에게 주제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제안 프레젠테이션은 바이어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세일즈 또는 수주를 위해 경쟁사 대비 우위를 설득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제안 프레젠테이션이 과연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다는 것을 설득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 목적 없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회사 위치, 연혁, 비전, 조직도 등만 나열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설득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발주처가 해당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제안 요청서가 있습니다. 제안 요청서를 보니 본 사업 수행 참여 인력과 조직을 제안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제안서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대부분의 작성자는 조직도 또는 참여 인력의 리스트만을 제시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과연 고객이 회사의 조직도가 궁금해서, 그리고 인력 리스트가 궁금해서 이러한 사항을 요청했을까요? 고객의 본질적인 욕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번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싶다라는 것이 제안 요청서를 발행할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고객이 그것을 판단할 기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여 인력과 조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여 인력과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사보다 이번 사업에 더욱 적합한 사업자라는 것을 어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주어진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는 단순히 요구사항에 대한 답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제안이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인력이 이번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자사가 고급 인력에 대한 비중이 높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고급 인력 비중을 강조해서 우리가 더 나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겠죠. 조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조직도만으로는 자사가 이번 사업에 더욱 적합한 사업자인지 알기 어려워요. 우리는 왜 이러한 조직 구성이 이번 사업에 적합한지를 어필해야 합니다. 장기 사업 중 기술 변화가 빠른 환경을 고려해서 대표이사 직속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든지, 혹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 관해 전문 자문을 신설하겠다든지, 이번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서 고객과 평가위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안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예시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의 청중인 평가위원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가위원이다 라고 하면 해당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교수고 또 한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업 전문가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상 평가자는 비전문가이거나 또는 부분 전문가입니다. 평가위원은 각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안 조직만큼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달청 평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교수,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업계별 평가자 풀이 있고요. 이 풀 내에서 2배 혹은 3배수를 선정한 후 ARS로 평가 하루 이틀 전에 참여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투명성을 이유로 정확한 사업명을 인지하지 못한 채 평가장에 입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사에게 간단한 사업 설명을 듣고 평가를 시작합니다. 평가 시간은 사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오전 내에 수백에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다수의 제안서를 읽고 오후에는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듯 사업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평가위원이
짧은 시간 내에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제안 프레젠테이션이라 하더라도 평가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평가하기 쉽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평가위원과 인터뷰를 했을 때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내용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제안팀은 전문가이다 보니 본인 입장에서 전문적이고 어렵게 작성하는 우를 범하는데 이는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위원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경쟁사 대비 우리가 어떠한 우위가 있는지를 아주 쉽게 전달하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플리 글로벌에서 49년간 진행한 제안 프레젠테이션을 살펴보니 수주로 이어진 제안 프레젠테이션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안 프레젠테이션에서 이기기 위한 필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제안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다음 5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분명한 차별화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논리적 설득력과 정서적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는지, 비주얼이 아닌 발표자가 주인공인지, 그리고 화면이 아닌 청중을 바라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지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명한 차별화 요소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자, 차별화 요소가 뭘까요? 차별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요. 고객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경쟁사에게는 없는 특징, 이 2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 우리는 이것을 차별화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고객이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경쟁사에게는 없는 우리만의 특징도 있겠죠? 이런 건 차별화 요소가 아닌 그저 차이점에 불과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제안팀들은 자신들의 회사와 경쟁사의 차이점은 잘 발굴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이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부분은 자주 놓치곤 합니다. 제안 프레젠테이션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고객을 설득해야 합니다. 사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공공기관이나 조달평가의 경우 10분에서 20분 내로 발표 시간이 제한되고 있고요. 수천억 원의 대형 사업도 아무리 길어야 1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만나는 바이어나 평가위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으로, 그러면서도 경쟁사에게는 없는 우리의 차별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야겠죠. 두 번째는 논리적 설득력과 정서적 신뢰감을 형성해야 한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논리적이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와 고객의 정서까지 공략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단지 논리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안서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인데 반해 프레젠테이션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서로는 할 수 없는 정서적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겁니다. 평가위원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해당 PM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믿고 사업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려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조직, 사기업 가릴 것 없이 많은 고객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PM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문 프레젠터를 고용해 발표를 대신하곤 했던 특정 산업군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점점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루션에 대한 기술적 강점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의 정서적 신뢰감이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화면이 아닌 청중을 바라보라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제안 프레젠테이션에서 PM이 모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전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안서를 요약해 빽빽히 써놓은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그대로 읽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프레젠터를 저희는 나레이터형 피터라고 부르는데요. 나레이터형 피터는 서 있는 위치가 슬라이드 옆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청중이 아닌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슬라이드를 읽기 위해서죠. 바람직한 프레젠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3T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터치, 순간적으로 화면을 터치하고요. 턴, 청중에게 몸을 돌려 토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발표 시간의 80% 이상을 청중을 바라보며 이야기해야 합니다. 발표자가 왜 무대에 올라가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슬라이드만 읽으려면 굳이 무대에 올라갈 필요가 없겠죠. 아마 같은 자리에 앉아서 스크린을 보며 읽는 것이 서로 더 편할 겁니다. 그럼에도 발표자가 무대에 올라오는 이유는 바로 청중과 교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슬라이드가 아닌 청중을 바라보면서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 어려워서 다시 설명하거나 지루해하고 있어서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며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무대에 올라오는 겁니다. 실제 프랑스 파리 대학교와 핀란드 탐페레 대학교 공동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각인시키기 원한다면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이 컨택으로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것이 일종의 흥분과 호기심을 자아내고 이때 나누는 정보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주고받는 정보를 더욱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대에 올라와서 청중을 바라보며 함께 호흡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번째는 바로 슬라이드가 아닌 발표자가 주인공이어야 한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표자가 슬라이드만 읽는 경우 청중은 과연 어디를 볼까요? 발표자와 함께 슬라이드를 그대로 읽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고 더 이상 발표를 보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프레젠테이션의 경우 인쇄본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미 슬라이드의 내용은 모두 인쇄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앞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발표자는 이 발표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되고 청중과 쌍방향 소통이라는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연습의 핵심은 바로 무대의 주도권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선 슬라이드는 비주얼 에이드, 즉 시각 보조자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발표를 도와주기 위한 보조자료지 슬라이드가 나의 주도권을 빼앗아가 내 전달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려한 슬라이드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슬라이드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발표자는 주도권을 잃기 쉽습니다. 슬라이드는 화려함이 아닌 발표자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용이 잘 보이도록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발표자가 기획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현장에서는 주니어급 직원들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고 리더급은 마지막에 주어진 자료로 발표 연습만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경우 슬라이드마다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그 의도까지 파악하여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발표는 남이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사전에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야 되고요. 본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슬라이드에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소, 질의응답을 지배하라입니다. 발표가 잘 준비된 쇼에 가깝다면 질의응답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발표는 누구나 잘 준비해오기 때문에 변수가 적고 여기서는 변별력을 갖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질의응답은 변수가 많아서 변별력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발표가 많아지는 경우 평가위원들은 발표에 변별력을 주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서 스크립트를 보며 발표하기 때문에 모두가 발표를 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의응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상 질문은 미리 식별하고 예상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답변에 도움이 되는 근거 자료까지 함께 답해준다면 평가위원에게 더욱 꼼꼼하게 준비했다는 인상까지 줄 수 있겠죠. 특히 자사의 약점과 관련된 적대적 질문에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난감한 질문에도 신뢰감 있게 대응한다면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바로 기본에 충실하라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이 5가지 요소는 제안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기본적인 부분만 잘 반영해도 여러분의 수주율이 훨씬 향상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항상 일정에 쫓기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부족한 품질 탓에 불안한 마음으로 발표장에 들어가곤 하지 않으셨는지요?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준비 방법도 달라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획과 수정을 위한 시간을 최소화하라입니다.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일정 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짧은 일정 내에 그것도 여러 사람이 준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정 준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일정 관리의 핵심은 기획과 수정을 위한 시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만약 기획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전략적 초점이 명확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만 만들게 되겠죠. 또한 충분히 수정하고 연습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전달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많아지겠죠.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수정은 많이 하고 개정은 적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정은 실수나 오류를 줄이고 없애는 작업이고 개정은 제안서의 전략, 솔루션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개정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때마다 프레젠테이션을 새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프레젠테이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되겠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러한 이해가 부족해 뒤늦게 개정을 하며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획과 수정에 각각 10%에서 20%의 일정을 배정해야 하고요. 아무리 일주일을 준비하는 짧은 제안이어도 같은 비율로 기획과 수정에 하루 이상은 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안 전략이 완성되면 바로 프레젠테이션 개발에 착수하라입니다. 우리나라 제안평가 환경은 평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것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평가위원이 적게는 수백 페이지에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를 평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즉, 제안서가 평가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서보다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나요? 대부분 현장에서는 제안서 작성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안 요청서가 발행되면 30에서 40일 정도 제안서 제출 기간이 주어지고요. 발표본의 경우 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또는 일주일 내에 제출하고 발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대체로 일정 관리에 실패한 경우를 보면 제안서 제출을 위해 며칠 밤을 꼬박 세운 후라 프레젠테이션을 제대로 준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미 물리적 시간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발표 전날 새벽까지 자료 작성에 시간을 쏟아붓고 나면 정작 내용을 숙지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슬라이드에 모든 내용을 표현해 보고 읽으려 하고요. 결국 평가위원이 보기 좋은 슬라이드가 아닌 발표자 자신이 읽기 편한 슬라이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대한 문제의식도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제안 컨설팅 회사인 쉬플리에서는 제안 전략이 완성되고 나면 바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개발에 착수하라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일정은 제안 요청서 정식 공고 이전에 전략 초안을 준비하고 제안 킥오프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후부터는 제안서 작업과 프레젠테이션을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안서 개발은 PL급 인력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 개발은 PM과 핵심 인력 1명이 전담하셔야 합니다.
제안 프레젠테이션은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 사항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 초안만 개발돼도 스토리라인과 슬라이드 개발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할 경우 발표자인 PM이 내용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훨씬 전달력 높은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가능하겠죠. 세 번째는 발표 3일 전부터 수정하지 말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강사님 잘 모르시는군요. 저희는 제출하는 날 택시에서도 수정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네,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제안 작업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수정사항은 제출 이전까지 계속 보이고 제출 이후에도 아른거려요. 하지만 우리가 슬라이드에 대한 이해를 한번 달리 해보자고요. 슬라이드는 시각 보조자료입니다. 즉, 나의 발표를 도와주는 보조자료지 슬라이드 자체가 승부차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안 역량이 뛰어난 조직일수록 슬라이드 자체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안 역량이 부족한 조직일수록 슬라이드 색상이, 글자 크기가, 간격이 이러한 것들에 병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발표일 새벽까지 슬라이드를 고쳐가며 연습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오히려 내용을 계속 수정할수록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고 불완전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발표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제스처, 목소리, 톤, 태도 등을 개선해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그간 수많은 제안 작업을 하면서 한 번도 완벽한 슬라이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라이드가 완벽해서 수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이 탁월해서 수주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슬라이드가 아니라 탁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충분한 실전 연습을 하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잘 준수하고 실전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반농담 삼아 50당 40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50번 연습하면 붙고 40번 연습하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발표 연습을 50번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수천억 대의 대형 사업도 실제로는 10번도 연습을 못하고 발표장에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습할 때는 반드시 연습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매번 기록하고 발표를 조율해 가야 합니다. 또한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리허설해야 합니다. 발표는 익숙한 사무실을 벗어나 낯선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 진행되므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리허설은 실제 발표 현장에서, 그리고 기존 사업자의 조언을 구해 유사한 자리 배치와 진행 순서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팀원들과 발표 당일과 동일한 의상을 입은 채 낯선 환경에서 발표를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발표는 훨씬 여유 있고 전달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제안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 출판사의 대표님이신데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4가지 원칙을 가장 잘 이해하고 따라주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저와 3번의 사업을 함께 했는데요. 매번 전략 초안을 개발할 이후에는 제안서 작성은 실무자에게 전격 위임하셨고요. 본인은 프레젠테이션 자료 개발에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 요청서 발행 이전에 이미 스토리라인과 주요 내용 개발을 마쳤습니다. 이후부터는 디자인되지 않은 초안 형태의 슬라이드에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그 스크립트를 직접 녹음해 귀에 꽂고 다니셨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화장실에서도 지나가다 만날 때면 항상 이어폰을 꽂고 계시는 거예요. 발표 일주일 전에는 실제 발표 현장에 방문해 장비도 점검하고 리허설까지 마쳤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기획에 참여해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남들보다 먼저 연습을 시작해 발표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셨고요. 전달력 또한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업을 하는 동안 매번 기존 사업자가 아닌 불리한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주를 했습니다. 다소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 탁월한 프레젠테이션은 연습만이 해결책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